자기 혐오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완전한 인간이란 없기에 누구나 완전하다. 내가 원하지 않는 건 하지 않는다.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행복한 개인주의자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틀에 갇힌 삶은 싫지만 혼자 감당해야 하는 문제들이 버겁습니다. 좋은 그룹에 들어가면 훨씬 인정받는 삶을 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룹에 들어가기에는 내 능력이 부족하다 느껴집니다. 집단에 들어가더라도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일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자신에 대해 혐오적인 태도가 생기기도 합니다. 행복한 개인주의자로 살려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긍정적 이해를 쌓아가야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에 대해 긍정하지 않는다면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들 중 특히 노자와 장자를 비롯한 동양 철학에는 평범한 개인에 대해 긍정하는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안에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유가 그것입니다. 한 개인 안에 우주의 이치가 숨어 있다는 동양적 사유는 서양 철학자들에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사상가 미셸 드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검소하고 광채 없는 생활을 드러내 보이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인생에 관한 철학이란 풍요로운 실질이 따라오는 삶에도 또 평범한 한 인간의 삶에도 해당하므로 그것으로 족하다. 인간은 저마다 인간 존재의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몽테뉴의 저서 수상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인간은 저마다 인간 존재의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라는 문장이 유명합니다. 인간은 모두 자신의 삶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큰 부와 명예를 가진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에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과연 어떤 삶이 완전한 형태인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좋은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생각해보면 남들에게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지길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나라는 어떤 이상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이상향의 기준보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까봐 고민하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몽테뉴는 각 개인의 개별적 삶은 그 자체로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자신 있게 자신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라고 권합니다. 평범한 인간의 삶도 완전하다고 위로해주는 몽테뉴. 몽테뉴야말로 개인주의 철학의 시초라고 할 만합니다. 무엇보다 그의 글쓰기 방식이 이를 증명합니다. 흔히 수상록이라고 하는 몽테뉴 저서의 원래 제목은 에세이입니다. 문학 장르에서 개인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써내려가는 글을 에세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에세이에서 온 말입니다. 몽테뉴가 자신의 저서에 이 제목을 붙였을 때 에세이는 글쓰기의 한 장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다고 합니다. 몽테뉴는 이전의 사상가들이 쓰던 글쓰기로부터 벗어나 논문도 소설도 아닌 떠오르는 대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실험적 글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문필가들이 라틴어로 글을 쓴 것에 반해 몽테뉴는 일반 시민들이 쓰는 프랑스어로 이 책을 썼습니다. 몽테뉴는 자신의 글쓰기 에세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작가들은 자기 존재를 무언가 특별하고 색다른 특징으로 세상에 알리려 한다. 하지만 나는 문법가도 시인도 법률가도 아닌 그야말로 인간 미셸 드 몽테뉴로서 나라는 보편적 존재에 의해 자신을 드러내는 최초의 인간이다.
다른 사람이 내가 너무 나에 대해 말을 많이 한다고 불평한다면 나는 반대로 그들이야말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 주제라고 말해주겠다. 명쾌하고 시원한 문장입니다. 읽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문장입니다. 몽테뉴는 완전한 인간이란 원래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남들보다 더 특별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선을 긋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는 작업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글이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지식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완전한 인간은 없기에 누구나 완전하다고 선언합니다. 몽테뉴는 24세 보르도 고등법원 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가 이 시절에 만난 라 보에시는 평생의 친구였지만 몽테뉴가 30일 패스트로 사망합니다. 몇 년 뒤 아버지가, 뒤이어 남동생이 사망합니다. 본인도 낙마사고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깁니다. 몽테뉴가 38 이른 나이에 은퇴한 이유는 인간에게 언제든 죽음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서재에는 라 보에시에게서 받은 책과 자신이 소장한 책 1000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몽테뉴는 자기만의 방에 들어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확실한 자기만의 방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다른 일과 병행하기에 다소 벅찰 수 있다. 하지만 신이 우리에게 떠날 겨를을 주었으니 채비를 하자라는 자신의 말을 실제로 실행했습니다. 불행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몽테뉴를 개인주의 철학의 시초라고 말하는 건 그의 글쓰기가 그 누구라도 자신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한다면 인간이 보편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일은 이기적이고 특수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제대로 된 집중은 인간 삶의 여러 주제들에 대해 보편적인 깨달음을 준다는 것이지요. 몽테뉴가 너 자신에 대해 말을 너무한다며 비난하는 이들에게 시원하게 날리는 말도 인상적입니다. 그러는 너야말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일갈합니다. 남을 품평하는 데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품평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신경을 씁니다. 품평이라는 것 자체가 주변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일입니다. 남의 시선만 신경 쓰다 자신의 장점을 도리어 퇴행시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신분석가 아들러의 사상을 토대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이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데에는 제목이 주는 매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남들로부터 미움받지 않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다 타인의 시선에 사로잡히면 나의 행복은 줄어들고 삶의 기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항상 불안합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몽테뉴도 유사한 말을 합니다. 깊은 기쁨에는 즐거움보다 심각함이 감춰져 있다. 가장 높고 충실한 만족감이란 마음이 들뜨기보다 오히려 안정되는 것이다.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기쁨을 느낍니다.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처럼 곧 사라지는 종류의 기쁨과는 다릅니다. 몽테뉴가 말한 심각함을 품고 있는 기쁨의 의미를 좀 더 들여다봅시다. 몽테뉴의 이 말은 우리 인생에 좋은 일, 나쁜 일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힘든 일을 겪습니다. 기분 나쁜 일도 경험합니다. 나쁜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그 일이 도리어 인생의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겪었던 고통이 원숙한 안정감으로
내 안에 자리 잡습니다. 그 안정감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행복해지는 길은 불행한 일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겪든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법을 아는 데에서 오는 깊은 만족감. 이를 아는 사람의 인생은 결국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고 몽테뉴는 말하고 있습니다. 본디 인생이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 당장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좋고 나쁨은 가치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입니다. 똑같은 일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좋은 일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나쁜 일이라 말합니다. 이 인식을 좀 더 거칠게 표현한다면 착각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을 나쁜 일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좋고 나쁨이라 표현했지만 죄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어떤 경험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입시에 실패했다거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는 등의 일을 말합니다. 그 경험이 정말 인생에서 나쁜 일인지는 그 시점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통해 규정되고 미래에 어떤 일을 겪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다시 바뀝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이라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혐오로 나를 속이지 않는다. 행복한 개인주의자가 되기 위해 멀리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혐오입니다. 주변에 자기 혐오라는 단어를 자주 쓰거나 자기 혐오적 언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 관찰해 보십시오. 정말 스스로를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자기 혐오를 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무언가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창피함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기 혐오의 뒷면에는 자기 모습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하는데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 그 차이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에 대한 기대를 낮추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모습도 저런 모습도 전부 나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존재를 올바르게 누릴 수 있다면 대부분 신과 같은 절대적 완성일 것입니다. 우리는 제 본래 상태를 어떻게 사용할지 알지 못하는 까닭에 다른 존재를 찾으려 하고 자신의 내면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자신의 외면으로 나오려고 한다. 자신의 내면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자신의 외면으로 나오려고 한다라는 몽테뉴의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중마를 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중마를 탔다고 해도 어쨌든 자기 발로 걸어가야만 한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위에 올랐다고 해도 우리는 역시 자기 엉덩이 위에 앉을 수밖에 없다. 이 글에 나오는 중마란 발을 올려놓을 수 있게 발판을 댄 두 개의 긴 막대기를 말합니다. 이 막대기에 올라가 걸어 다니는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중마를 타면 높은 위치에 올라간 것처럼 보이나 내 다리를 움직여야만 걸을 수 있다는 건 똑같습니다. 몽테뉴가 말하는 외면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중마를 탔든 남들이 우러러보는 왕좌에 앉았든 결국 내가 나를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마 아래에서 나를 우러러보는 사람들과 중마를 탄 내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과도하게 평가할 일도 그렇다고 과소평가할 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삶의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결국 내가 아닌 다른 존재의 허상을 추구하다 보면 인생을 헛되이 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자기 혐오를 남발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정직할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그에 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신과 자기 허상의 격차 사이에서 억지 행동을 저지릅니다. 그러다 자신의 인생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타인의 인생도 망가뜨립니다. 크세주, 나는 무엇을 아는가라는 정신. 개인주의의 출발점을 본격적으로 보여준 몽테뉴. 그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몽테뉴 성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그곳에서 칩거하며 자신의 사상을 기록합니다. 몽테뉴 성의 정문에 크세주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크세주는 프랑스어로 나는 무엇을 아는가라는 뜻입니다. 몽테뉴의 사상은 이 한 문장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항상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자세를 표명하는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적으로 맹신하지 않는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이 말 앞에 그리스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가 떠오릅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지의지를 말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라는 뜻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대한 끔찍한 무지 속에 있다라는 말을 남긴 사상가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과학자이자 철학자, 종교학자인 블레이즈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은 몽테뉴 다음 시대에 활약한 지성입니다. 세대가 달랐기에 직접 대면한 적은 없었지만 파스칼의 저서에는 몽테뉴를 상대로 퍼부은 공격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스칼은 몽테뉴의 사상을 마냥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몽테뉴가 인간 존재를 긍정했다면 파스칼은 인간이 가진 상반된 면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몽테뉴가 인간은 결함이 많은 존재이지만 자신에 대한 탐구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은 반면 파스칼은 인간의 삶 자체가 가진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파스칼의 사상은 저서 팡세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파스칼이 생전에 남긴 원고들을 사후에 편집해서 출간한 것으로 인간학부터 신학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스칼은 인간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정말 신랄한 평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고유의 존재 안에 지니고 있는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는 타인의 관념 속에서 하나의 상징적 삶을 살기를 바라고 이것을 위해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용감하다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겁쟁이라도 될 것이다. 파스칼에게 인간은 저속하기도 하고 위대하기도 합니다. 자기 안에 선함을 이룰 수 있는 본성이 있다는 점을 사랑해야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저속한 점은 경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이 생각하는 정신에는 기하학적 정신과 섬세한 정신 두 가지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성으로 논리적 사고를 하는 기하학적 정신과 마음의 움직임을 직감하는 섬세한 정신. 이 두 가지 정신 덕분에 삶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그의 인생 전체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파스칼은 뛰어난 천재 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수학사에 중요한 파스칼의 삼각형과 파스칼의 정리를 발견하고 증명했을 때 그는 고작 10대였습니다. 14세 프랑스 수학자 단체에 정기적으로 참가했고 22살에 아버지의 일을 돕기 위해 기계식 수동 계산기를 발명했습니다. 도박의 판돈을 공정하게 나눌 해법을 찾아달라는 말에 확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인류 모두가 확률적 사고를 하지만 파스칼 이전에는 이와 같은 사고가 없었습니다. 파스칼은 동시에 종교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은 있는가 혹은 없는가, 어느 쪽에 당신은 걸겠는가, 옳은 것은 전혀 걸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 그러나 걸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당신은 이미 배에 올라타 있는 것이다. 파스칼은 인간이 태어난 이상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듯이 신이라는 존재도 그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설명하는 파스칼의 놀라운 점은 그의 종교학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몽테뉴와 유사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다 도리어 자기 혐오에 빠지기 쉬운 이들에게 몽테뉴와 파스칼의 철학이 주는 위안은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은 모두 모순적입니다. 완벽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세상이 다 존경하는 위인의 위대한 행동 또한 어쩌면 남의 눈치를 보는 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비하에 빠지지 마십시오. 인간은 무언가를 모르는 존재이자 생각하는 갈대이지만 그렇기에 위대한 일도 해낼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책은 개인주의자의 철학 수업이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인간에게는 광장도 밀실도 똑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SNS 등에서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으니 밀실의 비중이 줄어들어 더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책의 저자 역시 말합니다. 온라인의 접촉은 언제든지 끊어짐을 당할 수 있는 접촉이고 그 접촉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존재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가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려고 만들어낸 나라고 하면서 현대인은 연결됨으로써 고독을 잃어버려 더 외로워진 세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야말로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개인주의의 철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저자가 말하는 개인주의란 어떤 것일까요? 저자는 개인주의는 건방지고 오만한 이기주의가 아닌 개별화된 개인들이 함께 이타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삶의 태도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빨리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나는 나라는 확고한 감각은 수시로 흔들리고 가족, 학교, 직장에 덧붙여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맺은 온갖 커뮤니티에서 여러 정체성을 요구받는 등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집단과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되었죠. 집단은 우리에게 소속감도 주지만 불안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갈등은 거의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오는데 더 많은 관계가 생겨나면 스트레스의 정도가 더 늘어나겠죠. 자신을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도 점점 줄어듭니다. 살아가는 동안 겪는 숱한 갈등과 위기를 해결하려면 궁극적으로 나에 대한 긍정적 감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감각 없이는 좋은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감각,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필요한 개인주의의 정체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유연하고 강인한 개인주의자로 살고 계신가요? 오늘 낭독은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